반갑습니다. 200회 기념 강연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어찌 보면은 제가 세종시에서 하는 마지막 강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좀 서울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올 적에 생각이 좀 났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제가 내려왔는데 그때 4.13인가요?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 등록 마감 직전에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세종시가 단독 국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때까지는 세종시 국회의원이 299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독립이 되면서 딱 300명이 됐습니다. 세종시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서 300명이 됐습니다. 지금이 딱 300명입니다. 올해는 2명이 여기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하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한 8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올 적에 저를 찾아와서 여기 와서 출마를 해야 된다고 와서 선동을 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분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세종시가 지역구가 생겼으니까 출마를 하라고 해서 웬 뜬금없는 소린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만든 도시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왔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처음 뵌 분이 그 노인의 회장님을 노인의 사무실로 가서 이렇게 뵀는데 한 연세가 한 80쯤 되신 분인데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세종시를 위해서 출마하러 이렇게 오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선거를 참 많이 치러본 사람인데 그 유권자가 후보자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종 시민들이 여기가 이제 행정수도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는 관심도 많고 잘못하면 백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심도 많고 그러는 바람에 마음이 아주 절절했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천 읍내에 있는 노인정에 갔는데 거기 계신 또 노인분이 한 80연세가 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데까지 오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세종 시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를 그때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 당시는 연기군이었죠. 연기군하고 별 인연이 없었습니다. 제가 외가가 충주인데 청양에서 충주 갈 때 조치원에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여기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낯선 곳인데 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금도 머릿속에 인상 깊은 게 농촌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마침 그때가 복숭아꽃이 한참 폈을 때입니다. 분홍빛 복숭아꽃이 이렇게 펴 있고 그러고서 하얀 백꽃이 같이 이렇게 펴 있어가지고 분홍과 하얀 복숭아꽃하고 흰 백꽃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펼쳐진 걸 보고서 이런 게 무릉도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봄 광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다니면서 선거운동도 관심이 많지만 그 아름다운 그 풍광 이게 더 이제 아주 저한테 좋은 인상을 이렇게 주었고 이 세종시에 와서 그 밥을 이제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사를 안 왔을 때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밥을 사 먹는데 그 반찬이 다 신선해요. 대개 자기 집에서 기른 야채로 나물을 무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먹던 밥은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상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좋은 신선한 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아까 이춘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싱싱장터죠. 그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종시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연기군에다가 공주에서 일부가 오고 청원에서 일부가 오고 한솔동에 이제 조그만 동네가 하나 생기고 그 정도였습니다. 12년도에는 인구가 10만 그때 5천 정도, 10만 5천이 다 안 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제 35만이 됐으니까 당시보다 한 25만 명 가까이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그런 도시입니다. 왜 세종시를 만들게 됐는가 하는 건 그 역사가 깁니다. 사연도 많고 역사가 긴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2년도 대통령 선거를 할 적에 이거 공약으로 내세울 건가 아닐 건가를 굉장히 그때 내부의 토론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2007년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 이걸 내세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그 당시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2007년도 아니죠 97년도죠 97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공약으로 채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하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후보가 다른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공동화된다고 해가지고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자 이런 그리고 그 사고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보통 말을 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하면 서울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과밀화가 돼가지고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서울은 지나치게 그 과밀한 지역이거든요. 수도권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건 8분의 1입니다. 12.5% 정도가 면적인데 인구는 절반이 넘죠. 이미 수도권 인구가 그 지역 인구보다 조금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5,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수도권이 지금 2,600만 정도가 되는 거죠. 약간 앞섰습니다. 올해 시점으로. 이렇게 면적은 8분의 1인데 인구는 2분의 1이 넘는 이렇게 과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수도권은 굉장히 밀집된 도시입니다. 대개 30%를 넘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동경이 밀집됐다고 하던 동경, 런던, 뉴욕은 수도가 아닙니다만 이런 데가 그 사람이 많더라도 대개 3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권이 50%를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경제력이 집중이 되고 대기업의 본사가 다 집중이 되고 대학도 큰 대학들이 다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로 간다는 말을 상경한다고 해요. 상경. 그러니까 왜 한반도에 분단된 북쪽 끄트머리 쪽에 있는 대로 꼭 가야만 하는가 하는 그걸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상경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나눈 얘기가 서울은 하경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를 연기에다 갖다 놓고 세종시를 만들면 각처에서 여기로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서울로 가는 건 상경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경하는 겁니다. 수도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의식을 좀 가져야 나라가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필코 이 공약은 그 내세워서 관철을 시키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 때도 논란이 많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수도권이 뭐 공동화된다, 집값이 떨어진다, 뭐 휴전선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냐,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끝내 저희가 이제 그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그 공약이 선거에 큰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걸 반대하느냐, 추진하느냐 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나갔습니다. 2003년, 4년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그 미통당이죠. 옛날에 거기가 하도 당명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그 당의 쪽에서 그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그 소송을 했습니다. 아주 전혀 예상치가 않았는데 2004년도 가을에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그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 애들 모이고 저도 이제 총리실에 있다가 바로 이제 갔는데 결정문을 보니까 이 관습헌법에 의해서 지금 서울이 행정수도다. 옛날 경국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습헌법에 의해서 이건 위헌이다. 이걸 옮겨가는 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하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관습헌법이라는 건 그 성문헌법이 없을 때 그 법이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 헌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국가가 구성이 되고 선거를 하고 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 성문헌법을 가진 지가 이미 60년이 넘었는데 6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성문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불문헌법은 자동적으로 맞으면 실효성을 잃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결정인데 우리 지금 헌법 체계상 그 헌법재판소가 한 그 결론에 대해서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법리상으로는 타당치 않더라도 이걸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법을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라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심정이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또 탄핵이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아주 작은 그 빌미를 가지고 그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물론 이제 그 기각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벗어난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헌재 결정이 또 그런 결정이 나니까 불복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제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수용하되 그럼 사실상의 그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보통 이제 부르기 좋게 행복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종시를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착공을 했고 그 위에 이제 세종시가 발족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왔을 적에 국무총리 할 적에 그 여기를 한번 왔었는데요. 와가지고 헬기로 전체 지역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전월산 그다음에 이쪽 금강을 끼고 있고 그 원수산 이쪽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그랬는데 그때 와서 그 모이신 주민들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하다가 제가 공직을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와서 살고 뼈를 묻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애정을 표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정치를 하게 되고 국회의원을 하게 되고 아까 말한 특별법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그 청양에 있는 가족묘지를 여기 은하수공원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 은하수공원을 제가 가보니까 이게 수목장도 있고 평장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잘 만든 공원입니다. 공원.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전체 모든 분들을 다 거기에 모셔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성묘를 청양으로 안 가고 은하수공원으로 이제 갑니다. 가족들이 그날은 다 모여서 그 인사를 드리고 같이 그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가 저만 뼈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선배들 증조부까지 다 뼈를 여기다 묻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라고 하면은 이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헌재 결정에 보면은 청와대하고 국회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에도 못 오고 그 국회도 이제 못 오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상으로 정부 부처의 3분의 2 가까이가, 한 70% 가까이가 지금 세종시에 와 있습니다. 그 서울에 남아 있는 거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요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행안부까지 다 왔습니다. 과기부도 오고 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행정 기능은 거의 다 왔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지금 여기에 못 오고 있고 그런 건데, 그건 이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이런 이제 그 헌법상의 규정을 두면은 이제 다 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 그 집무실만이 아니고 청와대 자체가 옮겨오게 되면 외교 그 대사관 여기까지 아마 다 옮겨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그래서 외교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구상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청와대가 못 오니까 외교단지도 이제 다른 정도로 써야 되고, 그 유보지로 남겨놨던 건 계속 유보를 상태에 있고, 국회가 옮겨올 거로 예상해서 남겨놨던 데는 이제 국회는 못 오지만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법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국회가 통과될 텐데, 세종시에서 각 여기에 와 있는 정부 부처들의 그 상임위, 국회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은 세종시에 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는 공무원들이 여의도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거는 여의도 의사당에서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하고 예결위 일상적인 활동은 세종 의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에 와서 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이제 지금 거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지금 당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다 충청도 분들입니다. 그 박병석 의장도 대전 분이고 김상희 부의장도 원래 고향이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박병석 의장이 맡았던 역할은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맡아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 국회의 기능 중에서도 한 4분의 3 가까이가 여기로 이제 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소가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 기관이 여러 개가 이제 오는데 아예 못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대략 한 30% 가까이 됩니다.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왜 그러냐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부부가 이렇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직은 여기가 고등학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한 사람이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정도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으로 이제 다 온 셈이고, 온 분들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만족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퇴근하는데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30분 이내에도 출근하는 장소에 자기 집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1시간 내지 좀 먼 데는 1시간 반 정도. 근데 여기서는 출근하는데 불과 5분, 10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가 수요가 굉장히 자꾸 늘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꼭 여기 오면은 로컬푸드 매장에 반드시 가서 서울 가서 먹을 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게 이제 거의 일상화, 생활화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이제 전국에서 2시간 이내면 다 올 수 있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가 국회까지 오게 되면은 사실상 중심이 되고, 국회가 오게 되면 외국에서 오는 의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세미나라든가 이런 정상들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올해 이제 그 설계를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설계하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건축하고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이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2007년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국회가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종시의 모습은 지금과는 또 다른 하나 이제 그 모습으로 또 이제 바뀌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춘희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잘하도록 여기에 계신 우리들이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기관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정말로 행복도시로 이렇게 만드는, 여기 와서 살면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품격이 있는 이런 도시로 이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백지와 하느니 마느니 막 해가지고 와서 보면 처음에 제가 추진위원장 할 때 구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 건물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와 보면 가로수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들 이렇게 좋은 도시에 가 보면은 가로수가 참 이쁘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렇고 워싱턴 같은 데도 그렇고 아주 근데 그렇게 해서 숲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3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작을 해서 자꾸 성장하는 도시, 이런 나무가 크듯이 도시도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나눈 얘기가 30년 동안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25년 동안을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구를 막 끌어모으는 데가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자 해서 일부러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한적으로 공급을 해서 천천히 나무가 크듯이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속도는 뭐 대략 그 정도가 맞는데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세종시를 가리켜서 녹지가 많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산으로 많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 속에서의 녹지 공간, 산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또 보강도 하고, 여기다 댐을 막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금강 좋은 물을 댐을 만들어 가지고 오염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수문을 거의 없앨 정도로 낮은 수위까지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흐르니까 이제 모래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또 물도 깨끗해지고, 오염원은 지금 이제 비가 몇 번 오면은 이제 많이 쓸려서 이렇게 나가서 깨끗해지는, 오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걸 이제 봤는데, 그런 완전히 건강한 도시로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까 여기 시의원님들 18분 중에서 우리 당 소속이 17분이죠. 좀 지나쳤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국회의원도, 시장님도 우리지, 국회의원 2분도 우리 쪽이지, 시의원도 지역구 전원이 우리지.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야당이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 역할까지 시의원님들이 같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도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저도 전동에다 집을 졌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14년도인가요? 15년도에 전동에서 이제 집을 져가지고 거기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우선 공기가 좋고,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13살 먹어서 서울로 갔다가 거기서 50년 생활을 하고서 여기를 이제 온 셈인데 훨씬 맞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살고 또 여러분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좋은 도시로 이제 발전하도록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여기 오신 우리 송재호 균형위원장께서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일관되게 쭉 이렇게 해오신 분인데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시다가 고향인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기본적인 이 철학은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종을 위한 국회의원이 한 분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제가 7번을 했는데 이제 지난 5월로 임기가 다 이제 끝났고 당대표 임기가 이제 8월 28일까지입니다. 29일 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제 그걸로 종료가 되면은 공적인 역할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은 1972년도에 10월 유신이 나서 그때부터 학생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는 2022년이 되면 딱 50년입니다. 1972년에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 되면 딱 50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면은 회고록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제가 살아왔던 학생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 가서 정무부시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를 제가 이번에 2번째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50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경황 없이 살았는데 제가 결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끊임없는 파도타기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 끊임없는 파도타기입니다.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또 작은 파도가 또 오고 작은 파도가 지나고 나면 또 파도가 또 오고 호수라는 건 없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건 김대중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은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험한 파도가 오고 여러 가지 파도가 오고도 어떤 때는 꼬꾸라져서 물도 먹기도 하고 겨우 이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끊임없는 파도 타기를 해나가는 게 결국은 공인이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마다할 수도 없는 일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말씀을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죠. 맞는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파도 타기를 바다에 가서도 끊임없는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가는데 바다 가면 호수가 나오냐면 그게 아니고 또 거기 가서 파도 타기를 하는 게 국가를 끌어가는 하나의 큰 역사입니다. 역사. 저도 이제 한 50년 이런 정치를 포함해서 한 50년 생활해서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정된 의석을 얻어보면 처음입니다. 그러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요즘에 참 많이 느낍니다. 선거 때 제가 전체 선거를 지휘를 하면서 한 일주일 남겨놓고 지역구 155석, 비례대표 한 17석, 이렇게 해서 172석 정도를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었죠. 180석이 됐으니까. 그만큼 큰 역사의 흐름은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16년 총선 때부터 그런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6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아주 선방을 했고, 그러고 가을에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그렇게 모여서 끊임없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막 올라오고 그 겨울에 막 이렇게 올라와서 하고 끝내는 대통령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210몇 석으로 탄핵을 했죠. 235석인가요? 저도 뭐 예상을 못했네요. 200석은 잘하면 넘길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235석을 몇 명이 탄핵을 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시고 그다음 지방선거 이기고 이번 국회 선거 이기고 하나의 2016년부터 한 지금까지 한 5년간 이렇게 보면 그 흐름이 쫙 보이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하면은 이건 오래 갑니다. 전 가끔 이제 이거는 패션이 아니고 트렌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션은 조금 지나가면 유행이 사라집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한때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가는데 하나의 트렌드는 형성되면 그건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하나의 큰 물줄기를 가지고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5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걸 이렇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 분단사 지금 70년인데 70년이 좀 넘었죠. 70년 석에서 이렇게 일관된 방향으로 역사가 전진해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4.19 혁명 때도 잠깐 했고 집권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집권했지만 내내 불안한 집권이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비교적 문재인 정부는 안정되게 지금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고 2022년 선거도 저희가 하기 나름입니다만 충분히 잘해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큰 흐름을 살려나가는 그런 게 매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직은 이제 내려놓습니다만 그런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을 그만두는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강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감회가 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